영광스럽게도 미켈란젤로도 추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생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미의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가 지은 건물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피렌체에 가면은 그 제일 큰 그 두오모 성당이라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서 저도 카메라를 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이 카메라 한 장으로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규모가 엄청 커요. 브루넬레스키가 한 거는 이 건물 전체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이 이전에 이 벽면은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움을 올리는 그 문제였는데 이 건물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도움을 올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뚜껑 없이 그냥 건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모를 냈어요. 자, 이 도움을 올릴 사람을 이제 뽑자라고 했는데 브루넬레스키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얹었어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그 도움을 그 공모했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 이 내부에다가 흙을 가득 채우자. 흙을 가득 채우고 그런 다음에 그 흙 위에다가 도움을 지은 다음에 흙을 파내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흙의 양도 엄청나고 파내는데도 엄청나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는 뭐냐면 흙 속에 돈을 집어넣자.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찾기 위해서 흙을 다 파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아이디어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브루넬레스키는 그 당시에 이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 실제 건축에 사용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르네상스의 그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라파엘로 들어갈까요? 라파엘은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1500년대 혜성같이 나타나고 아주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라파엘로 그림은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또 안정되고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젊죠? 잘생겼죠? 그림 잘 그리죠? 똑똑하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은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아마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요. 라파엘이 그린 그림은 뭐 지금도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이 미켈란젤로가 또 설계해서 이제 만든 성당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작은 방이 있는데 이 방은 그 당시에 교황이 이것을 서재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라파엘로한테 좀 벽화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라파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이때 라파엘이 이것을 그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완벽하게 원근법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걸 보면 실제 세계에서 평행한 모든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가운데 중심 인물에서 만나요. 그래서 라파엘도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인 첨단 과학인 원근법을 완벽하게 구사를 했다 하는 점. 두 번째는 실제 이것의 이 콘텐츠, 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당시까지의 모든 과학자와 철학자, 수학자들을 망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제일 그 나이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플라톤이에요. 그 플라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지식은 추상적이고 그 가장 이상적인 지식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땅을 향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의 어떤 추상성보다는 도리어 그 현세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까 가운데 있는 플라톤 있죠. 플라톤은 뭐 그 당시에 그림으로 남아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라파엘이 그릴 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얼굴을 플라톤으로 분장을 시켰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네,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플라톤으로 분장을 하고 나왔고요. 그 맨 밑에 그 헤라클레이토스 혼자 이렇게 그 사색하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이미 아까 한번 본 그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헤라클레이토스로 대치시켰죠. 원래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좀 뭔가 어둡고 그 혼자 사색 즐기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로 그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그 재미있는 또 인물이 하나 있는데 모두 다 철학자, 과학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보시면 그 오른쪽 끝에 귀퉁이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굴 것 같으세요? 이것은 바로 라파엘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미술사에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깜짝 출연시킨 사람이 아마 라파엘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 보면은 그 뭐 알프레드 히치콕 그 영화에서 항상 자기가 잠깐 그 출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처음으로 자기 작품에 잠깐 출연한 그런 것이 라파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르네상스 3대 천재 예술가, 완고하고 고독했던 미켈란젤로, 자유분방한 라파엘로, 그리고 그들이 존경했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화가이기 이전에 과학자였다. 자, 이제 다빈치로 넘어갈까요? 다빈치 하면은 어떤 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모나리자, 그죠? 모나리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최후의 만찬, 그죠? 아주 널리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사실 다빈치는 작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빈치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최근에 그것을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이거 복구를 하는 것이 안 좋다 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구해야 된다 뭐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복구는 못했어요.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인데 아마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이 그림을 패러디한 여러 종류의 그림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역시 라파엘과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원근법을 완벽하게 구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소실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중앙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선을 중앙으로 저절로 향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해줍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소실점이 비교적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근법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림에서 소실점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은 이 관찰자가 이 광경을 몇 도의 각도에서 들여다봤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학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은 소실점이 비교적 낮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교적 이것을 낮은 위치에서 봤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으면 더 더 생생한 장면을 연출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다빈치가 왜 그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다빈치는 이 하나가 회화의 작품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벽화로 그렸죠. 이 벽화는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식당에